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2월 1일이고요.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더 라이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은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좀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좀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요. 요즘 또 이제 역전세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 아닌 이제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요. 오늘 일찍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보시면 경제아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이원희님, 미시콩님, 또 김명희님, 민종의 영웅 안중근님, 그냥고고님, 예, 노다로님, 예, ST 수정님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경제학 더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 바꿔주실래요? 일단은, 네. 자, 오늘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절한 양극화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고요. 또다시 역대급 전세란이 온다라는 내용을 갖고 같이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보시면, 일단,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좀 듣기가 싫죠.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건너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양극화라는 강을 우리는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양쪽 편에 서서요, 이 양극화로 진행되는 곳인데, 이 많은 분들이 건너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양극화라는 강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강남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 멀쩡한 강남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야, 그거 다시 팔면 다시는 강남에 입성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양극화의 일종이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이라든가 경기 지역으로 한번 나가시면 절대로 서울로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럼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택시 요금 미터기가 쑥쑥 올라가고 뭐 대중교통,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또 두 배나 되고, 그죠? 줄줄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전기, 가스 요금이 월급만 빼고 줄줄이 인상이 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공공요금만 계속해서 오른다.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뉴스에서는 PC방 사장님을 예로 들었는데 매출액은 뭐 예전보다 못한데 뭐 전기요금만 앞으로 수백만 원 나오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게 전체적인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있고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서민경제죠. 서민경제가 동맥경화가 걸릴 겁니다.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사실상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200만 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뭐 공공요금부터 뭐 대중교통 요금,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라가니까 뭐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금리는 지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금리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공공요금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질 소득, 그러니까 내가 급여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지출액은 많아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소득은 그대로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못해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피자 먹는 거 지금 집에서 밀가루로 반죽해갖고 김치 부치기 해서 먹어야지 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족끼리 뭐 펜션을 가던 어디를 여행 등을 갔었다면 두 달에 한 번 여행을 가야지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바꿔 입었을 옷들도 웬만하면 그냥 입어야지 됩니다. 이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투자를 멈춰버리죠.
공공요금 오르고 금리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떨어지고 소비와 투자는 계속해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 악화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기 악화 악순환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이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금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발점은 어쨌거나 이 금리 인상으로부터 인한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고 라이브라든가 이제 부동산 경제학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금리에 대한 저의 앞으로 향후 전망은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한 2번 정도 밟고 하반기 정도에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시나리오 공공요금과 금리 인상,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소비투와 투자의 감소로 인한 경기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시발점인 어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미 연준에서 지금 사실상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지금 어쨌거나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15년 동안 찍어야 할 돈을 1년 만에 찍어버리니까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 친구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2월에서 3월, 빠르면 올 2월에서 3월경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말로 예상을 했는데 빠르면 2, 3월 정도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하나,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2, 3월 정도의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한은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확정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금융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금리 동결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비 스텝 한두 번을 거치지 않고 금리 동결을 앞당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한다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죠. 이 공공요금 인상 파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둘째 치더라도 금리라도 일단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 연준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서민들은 상당히 힘든데요. 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평당 1억. 성수동 건물주 10명 중 3명은 현재 뭘 하고 있다? 물려받고 있다. 징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노트북이 오늘은 또 말을 안 듣네요. 한 번만 다시 제가 세팅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부분만. 평당 1억씩 하는 성수동 건물, 평당 1억입니다. 성수동 건물들이 10명 중 3명은 지금 징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징여 취득 비율이 무려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성수동 같은 경우 핫 이슈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핫 이슈 지역이고 입지가 최상급지입니다. 핵심 입지 지역인 이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증여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성수동 펜트하우스 130억에 팔렸습니다. 이 성수동 펜트하우스가 130억. 매매가가 여러분 130억입니다. 대출을 1도 안 해주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아파트를 130억, 130평짜리가 아니 100평짜리죠. 이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130억에 팔렸으니까 평당 1억 3천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뉴스가 더 기가 찹니다. 어떤 뉴스냐? 매매가가 1억 3천인 거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 가격이 평당 1억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전세 가격이 나왔습니다. 66평짜리 청담 브르넨 청담이요. 무려 71억 원의 전세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죠? 그냥 고고님 완전 넘사벽이죠. 예. 그린님 서민들은 죽을 맛인데 그죠? 바핌님 130억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 예. 대단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택시 요금 조금 오르고 전기값이랑 가스 요금이 조금 올랐다고 서민 경제는 사내 중내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 이런 부동산의 증여 상속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백억짜리 아파트는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100억대에 육박하는 전세 물건도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편적인 인구 구조,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보시면 뭐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나눠지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형 구조잖아요. 다이아몬드 구조.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인데요. 비율. 상류층이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고 10억에 3천만 원짜리, 뭐 보증금 10억에 3천, 아파트가 100억짜리, 빌라가 70억, 80억, 90억짜리 이런 빌라들에 사시는 분들이 상류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중산층이 상당히 얇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상당히 얇고요. 그리고 서민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가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가 넘는 것도 아니고 10%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10%가 채 안 되는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 부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택시요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70억, 100억짜리 주택이 전세가 나가고 매매가 나갑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생 정도나 아니면 한 대학생 정도 된 자녀를 둔 부모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친구들 나중에 한 10년 후면 네, 결혼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집 사는 건 둘째 치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둘째 치고 지금 서울시 평균 전세 가격이 약 7억 정도라고 합니다. 7억 정도 서울시 평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을 시켜도 7억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세방 하나 구해주려면. 전세 아파트죠.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10년 후나 15년 후에는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혼자 산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7억짜리 전세가 한 15억 정도는 평균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안에 애 하나 보내려면 15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셔야지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사회 구조가 아닌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로 이미 돼버렸고요. 중산층과 서민층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또 90%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위험한 게 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여기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이 중간층에 있는 중산층들이 뭘 결정을 해야지 되냐.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을 못하는 순간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시대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나는 중산층으로 잘 살았는데 우리 자녀도 중산층으로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중산층인데 10년 후도 10년 후에도 중산층으로 남아 있으라는 법도 없는 거죠. 자,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올해 2022년 9월 14일 뉴스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건축비가 역대 최대 상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가 인상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지금 미분양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아파트 값도 연일 하락을 하는데 분양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원재재 가격 상승이죠. 일단은 시멘트와 골재 가격과 인건비, 토지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사실상 시멘트와 골재, 인건비, 토지비. 그러니까 일단 토지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 되지. 선진국처럼 유럽처럼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서 좋은 자리에 서울 도시만에 임대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지어서 이런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이 살 수 있겠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데서 좀 그냥 살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일단 땅덩어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상당히 집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살다 보니까 도심이라는 지역은요. 세계에서도 토지 가격이 높기로 이름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가장 비싼 토지에 가장 싼 집을 짓는 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비싼 땅에 뭐 정부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임대 아파트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상 좀 어이가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게 어떻게 가장 비싼 땅에 가장 싼 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그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시멘트와 골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무한한 자재가 아니라 유한한 자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의 현재 상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읽어야 되는데 방향성은 뭐냐면 어쨌거나 모든 자재 가격과 모든 물가의 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부동산 분양가도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다. 미분양이 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나오는 아파트, 내후년에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아파트는 입지에 따라 틀릴 겁니다. 태백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저희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아파트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글쎄요. 철근이요. 1년 만에 7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생애 첫 집이 역대 최저치를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3만 건, 38만 건, 평균 3, 40만 건, 30에서 40만 건 거래하던 주택이요. 20만 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택 가격이 싼데.
이유는 뭐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금리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 연준과 한은에서 빠르면 상반기 중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진행이 돼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반기 중에 금리가 멈춘다면 아니 멈추는 게 계속 이야기 나온다면 적어도 2023년 연말 안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2023년 하반기에는 뭐예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주택이 아무리 저렴을 해도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팔아야 될 때 내야 되는 세금들을 계속해서 줄여주면서요, 규제를 계속해서 더 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있죠. 그런데 다시 양극화 이야기를 할 텐데 다시 양극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 글쎄요. 1주택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소수예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소수겠죠. 그죠? 소수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시장의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왜? 이 다주택자는 이꼴 뭐예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결국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보다는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아니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극화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니면 내가 이제 20대 초중반이라든가 30대 초반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해야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50년, 60년, 아니 그러니까 20년, 30년 후를 생각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양극화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박수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이 계속 가라는 법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금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금리 인상된 지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20에서 40%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금리 인상한 시점이 7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1년도 안 된 시점에 금리에 대한 동결과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시장이 막 살아나서 버블이 끼고 뭐 거품이 일어나서 또 예전처럼 막 뭐 좀 정신없는 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장은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상향이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우상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상황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그놈으로 인해서 나는 급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상당히 쉬운 얘기인데 유튜브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워야지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생애 첫 집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금리가 조금 내렸어요. 3% 정도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자마자 수천 명이 접속을 폭주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2,690명이 있고 내 뒤에 12명의 대기자가 있다라는 이 화면에 요런 내용들이 뜹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 아, 한 5% 되는 금리가 한 2%만 내려줘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 이해를 하시고 빨리 뭐예요? 이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지 돼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자마자 수천 명이 이 보금자리를 받기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 사이트에 수천 명이 접속이 폭주가 되고 대기자가 수천 명이 있고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거를 조마조마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뭘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하죠? 1번 점심 사 먹는다. 2번 해외여행 간다. 3번 주택 구입 자금에 쓴다. 네, 3번 주택 구입 자금에 쓴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금리를 내려도 시장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앞서 앞으로 돌아가서 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요런 상황인데 공공요금 인상 파장으로 인해서 경기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금리를 동결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 것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온다면 시장은 더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처절한 양극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양극화에 좀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준비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죠?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암이 발생할지 몰라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죠?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읽었을 때는요, 그 신문을 인쇄하는 기술자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직업을 뭐라고 하죠? 신문을 인쇄하는 기술자를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뭐라 그러죠? 신문 인쇄하는 기술자?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엄청나게 고소득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분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그죠?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기차로 바뀌면 그동안 엔진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했던 기술자들은 설 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무서우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데 내 인생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정말 큰 보험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뭐냐면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남들이 하면 투기라고 하고요. 내가 하면 투자라고 하잖아요. 감히 제가 좀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1주택자는 양극화 시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평범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물론 입지에 따라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틀리겠지만 1주택자는 양극화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적어도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을 한 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지 이 양극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말의 조금의 좀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식국님 인쇄공, 바핌님 인쇄기술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인쇄공, 인쇄공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우리 고대영님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손가락이 안 바쁘시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은 다 하셨을 테고, 좋아요 한번 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전세 이야기인데요. 좀 아이러니하죠?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역전세? 지금 전세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이 역전세,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난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전세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골치 아파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빠르면 올 하반기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장 이전입니다. 여름장 이전에 역대급 전세난, 빠르면 올 봄입니다. 그러면 한 길게 남으면 2달 남은 거예요. 그죠? 역대급 전세난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입니다. 복비를 따따블로 드릴게요. 역전세난에 속 끊는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7개월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뉴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복비 따따블 드릴게요. 전세난에 속 끓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제발 부동산한테 전세 좀 구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역전세난에 속 끓는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7개월 만에. 더 조금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는데 더 가슴 아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 얼마 전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힘들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집을 갖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것과 집도 없는데 남한테 돈을 벌어줘. 집주인한테 계속 돈을 벌어주면서 힘든 것과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저는. 자, 보증금도 빠듯하다. 월세에서 뭘로 바뀌고 있대요? 주세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를 내고 있대요, 이제. 예.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넘어서 주세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에 원래 살았어야지 되는데 3억짜리 전세 살았으면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70만 원 이상 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돌아갑니다. 월세에서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월 한 80에서 90만 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왜? 이자가 8, 9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월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주세로 돌려버려요. 야,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받고 싶어. 그러니까 주세를 내다 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전월세보다 이 주세가 훨씬 높거든요. 임대료가. 그런데 이제 이 주세를 또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세는 반전세라든가 전세에 비해서 좀 안전하죠. 왜냐면 보증금이 없고 그러니까 초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뭐 사기라든가 우리 요즘 나오는 전세 사기라든가 보증금 사기에 뭐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보증금 자체가 없는 게 주세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양극화의 일면입니다. 한번 전세에서 월세로 빠지고 주세로 빠지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이 원래 나는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에서 월세에서 주세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역전세난이라든가 전세 문제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증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와 연관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요 1월 30일 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뭐 이거 한번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셔서요 다운 한번 받아 보셔도 돼요.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우리한테 꼭 알아야 될 내용이 3가지가 들어있어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이 보니까 일단은 PF,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에서 이제 PF를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부실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PF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는 거고 소상공인과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이라든가 뭐 요런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대출을 좀 더 많이 편하게 해주겠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보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 부동산과 연관된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동안 그럼 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대출 규제가 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겁니다. 별 5개짜리. 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출 안 해줬잖아요. 이걸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대출을 10원도 안 해주다가 30%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고, 임대사업자는 10원도 안 해주다가 우리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 60%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3개월에 걸쳐서 뭐 열흘이 멀다고 계속해서 쏟아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찬바람이죠. 왜? 이 규제 나한테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를 한 3억짜리를 하나 선물을 줘요. 근데 취득세가 2천만 원이래. 근데 이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이 3억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주고 취득세를 네가 내래.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못 주죠.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규제를 많이 완화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룹군이 있을 거고 규제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완화를 많이 해준다 그래도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과감하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대출 규제를 뭐 추가적으로 더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편하게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해병알립 언제부터인지는 저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한 3월 이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이후부터.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거 별표 5개였잖아요. 얘는 별표가 무려 6개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실상 하이라이트고 핵심입니다. 앞으로 역전세란이 왜 오는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 전세 대출 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해서 보증금 반환 대출 제한을 폐지를 하고 시중은행 주담대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에요. 주거비용,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책 보증 지원을 통해서요. 자, 첫 번째,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공급하겠다. 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률을 인하하면 저금리 플러스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금리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월세도 지탱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또 주세로 가는 상황인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내려버리면 저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상품화가 되면 이것도 한 3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아주 빠르게 앞서 우리 보셨잖아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하나 받겠다고 서버가 마비가 됐습니다. 서버가. 근데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기존 전세대출 또 이제 두 번째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 합산 소득인지 안 보고 9억짜리도 상관없이 다 웬만해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합산소득과 주택 금액에 대한 대출 한도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예. 저리에 고정금리에 아주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면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이제 특례보금자리 앞서 서버가 마비됐던 그 이야기고요. 요건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대출 상환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7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DSR을 적용하니까 대출 금액이 5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본인이 2억을 만들어서 상환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 DSR을 7억 받았을 때로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환 대출을 받아도 7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까지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돈을 못 갚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지금 이제 또 힘든 게 안 그래도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급여는 줄어들고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대출금 플러스 원리금까지 갚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최대 3년 동안 원리금은 안 갚아도 되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가 이제 요거는 이제 주택연금 이야기고요. 주택연금은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원래 공시가 9억까지밖에 주택연금을 가입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12억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에 금감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가가 역전세가 되고 월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또 이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서 금융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 플러스 저금리로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해서 아마 3월 이내에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많이 바뀔 거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들어부터 월세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월세 지수가. 이렇게 월세 지수가 많이 오른 건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 때문이죠. 고금리는 전세 가격을 하락시켰는데 고정금리와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 시장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여러 가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몇 개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입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뭐 거래량은 쭉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고요. 그죠? 거래 비율도 2021년 거래 비율은 이 거래 비율이 100%가 다 넘었습니다. 100%가 넘었는데 거래 비율이 30%, 28%, 26%, 28%, 31%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떨어지고 거래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매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 보겠습니다. 전월세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을 100으로 봤을 때 거래 비율은 110%, 124%, 126%, 139%, 127%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가 이제 올랐어요. 금리가 인상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매매 수요는 실종이 되죠. 매매 수요는 실종이 되고 이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임차 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을 안 사요. 근데 이 매매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는 어쨌거나 내 집을 사는 사람이고 투자 수요는 집을 사서 뭘 놓죠? 임대를 놓습니다. 근데 임대를 놓는 투자 수요도 사라졌고 내 집 마련 실수요도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면 임차 수요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임차 수요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임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세는 지금 남아돌아서 난리잖아요. 지금 남아돌아서 임차 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수요는 남아돈다. 전세 물량이 남아도는 거는 뭐냐면 물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늘어날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그런데 한계 물량이죠. 한계 물량 사실상 한계로 정해져 있는 물량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월세로 빠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남아도는 겁니다. 자, 공급이 없어요. 공급. 2021년 9월 뉴스입니다, 여러분. 서울 공급 부족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생뚱맞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 공급 부족 계속된다. 주택 인허가가 11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게 2021년 1월 29일자 뉴스고요. 2015년 대비 30만 가구가 급감을 했습니다. 공급 선행 지표는 빨간불이고 이걸로 인해서 3년 뒤 집값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 1월이 아니라 2023년 2월이니까 인허가가 중단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은 인허가가 있냐? 지금도 없다. 지금도 없다. 지금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 질문은요. 요거 다 정리하고 나서 제가 질문 한번 다시 보면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공급 물량.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자, 보시면 서울 다 아시죠? 이 빨간색 선이 뭐죠? 반드시 필요한 물량. 반드시 필요한 적정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서울은 물량이 2022년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 2027년 보면 없죠. 물량 자체가.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2021년부터 인허가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2021년부터 인허가가 없다 보니까 2026년, 2027년, 2028년에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 나오지 않은 2030년까지도 물량이 없어요. 사실상. 왜? 지금도 공급이 안 돼요.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속통합,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3기 신도시 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하죠? 구역 지정만 해놨죠. 인허가는 하나도 안 떨어졌고 지금 구역 지정 해놓은 것들이 인허가가 떨어지려면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입니다. 그러면 최장 앞으로 10년간은 물량이 없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가가 지금 금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전세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이 많아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시 현상. 물량이 많아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인천과 경기는 어때요? 2024년, 그러니까 2022년 3년부터 물량이 많았다. 언제까지? 인천은 2025년까지 물량이 차고 넘친다. 경기는 2018년부터 시작한 입주 물량이 2024년 올해 끝납니다. 경기는. 그래서 내년부터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걸 소화하려면 경기는 2, 3년 더 거쳐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물량이 많은 수도권으로 전월세를 찾아서 내려갈 확률이 또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죠? 자,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보시면 자, 고금리로 출발을 해갖고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는 역전세란이 났죠. 그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이 아마 3월 정도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월세 내가 지금 내는 월세와 전세에 대한 금리를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안 쓴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월세와 금리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세보다 금리가 낮다면 이 사람들은 전세를 택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을 안 사고 투자자들도 집을 안 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임차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야지 되는데 투자자들도 아예 시장을 끊어버렸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도 임차 시장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세를 월세로 바뀌면서 물량이 감소를 하고, 그죠? 또 하나 공급이 안 되면서 어쨌거나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전환과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물량은 없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가 전세가 먼저 시장에서 쫙 자취를 사라지겠죠. 그죠? 그 저가 전세가 나간 다음에 입지가 좋은 상급지의 전세까지 나가면 서울 전세지 시장은 다시 역전세란으로 돌아오고 서울에서 다시 경기나 수도권으로 전세 찾아 산만리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임차 시장은 이렇게 되고 서울 시장을 보면 전세가 유리 상승을 할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 전세는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가 다시 5억으로 올라온다면 예전에 5억이 있어야지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2억에서 3억이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갭이 감소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거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전세 활성화가 되면 전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가격을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60%, 50에서 60%에 머물던 전세 가격이 70에서 80%로 올라간다면 거기다가 정부에서 담보대출, 임대사업자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도 해준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죠? 금융위원회죠.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리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 우왕좌왕했던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또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가 생각보다는 빨리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한지 진짜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들 정말 힘든 거 압니다. 미칠 듯이 힘든 것도 압니다. 제가 임차인들한테 맨날 진짜 쪼이는 것도 알고요. 전세보증금 마련하느라고 이제 잠 못 자 주무시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된 게 이제 불과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7개월. 예. 생각보다 빨리 이걸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피님, 전세가 있는 나라가 손가락으로 뽑히는데 뽑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죠. 또 질문 좀 몇 개만 받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장수돌 침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서울도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올려주신 분이 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미분양 아파트는 저는 사실 수만 있으면 사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려요. 그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장에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해줘도 안 팔려요. 그죠? 할인 분양을 해줘도 안 팔리는데 평당 1억, 2억, 3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평당
불티나게 팔리고 심지어 전세 가격이 1억이 넘는 전세 가격 평당 1억짜리 7, 80억짜리 전세 물량들은 없어서 난리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모든 1대 90 사회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실상 개발도상국일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상당히 더 크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 미분양 아파트를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마 지금은 아니시고요.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요.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시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 라이브를 통해서 또 한번 할까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6만 5천 세대 정도 돼요. 6만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16만 5천 호 정도 이제 미분양이 나왔던 시절이 있죠. 그때가 이제 2013년도죠. 2013년도.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예요?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줬었잖아요. 취득세 감면, 보유세 감면, 종부세 감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얘는 주택이 아닌 거야.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취득세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어도 100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그죠? 이제 그 정도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오려면 약 10만 호 정도는 물량이 차줘야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한 6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만 호 정도 미분양 아파트가 더 증가를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파격적인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또 될 수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랑 은행권을 다 같이 살려야지 되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눈여겨 보셔서 그런 정책이 나올 때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목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늘 라이브 상당히 좋으셨죠? 라이브가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라이브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라이브보다 더 좋은 내용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선착순 20명 접수 중이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내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좀 더 뭐예요? 좀 포괄적이고 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 특히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양극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양극화, 지금 중산층인데 서민층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를 잘 버텨내고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쨌거나 투자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용산이 언제부터 용산이었어요. 예, 그죠? 자양동이 언제부터 자양동이었습니까? 불과 6, 7년 전만, 6, 7년 전이 뭐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자양동 빌라 전세 끼고 5천이면 샀어요. 지금은 한 10억 갖고 들어가야지 되지만.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상위 10%는 못 들더라도 20, 30% 안에는 들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벌써 되었네요. 예. 세미나 들으러 오세요. 무료입니다. 스카이님.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빨리 댓글로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몇 분만 답변해드리고요. 마칠까 합니다. 예. 예.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아, 중국 일동 바다님. 중국 일동 입지가 어떤가요? 중국동 괜찮죠. 근데 중국동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일동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갖고 가셔도 되고요. 중국동도 괜찮지만 조금 더 아래쪽이라든가 저는 이제 중국동도 괜찮은데 뭐 면목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동네 있잖아요. 옆에 동네. 뭐 어디에요? 조금 더 이 노원구 쪽에 붙어 있는 뭐 이문 휘경이나 회기라든가 아니면 광운대 주변이라든가 석관동 주변이라든가 장이동 주변 중곡동도 괜찮습니다만 요런 지역으로 조금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서님, 재건축 매수는 어떻게 할까요? 재건축 매수 당연히 하셔야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나머지 규제 완화는 제가 장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제 남은 게 어쨌거나 초과이익 환수잖아요. 좀 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저는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나영님 지금 상급지로 가야 될까요? 상급지는요 오르는 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장입니다. 지금 내 거 조금 싸게 팔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상급지로 가야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월드프리는 강남빌라 개발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재개발 안 될 것 같으면 좀 과감하게 파세요. 강남이라고 다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동, 그러니까 5년 전에 역삼동 빌라 사신 분과 자양동 빌라 사신 분 어느 분이 잘 됐죠?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어쨌거나 빌라의 포인트, 빌라와 연립은 가치가 바뀔 수 있느냐? 제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많아야지 가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음, 예, 민족의 안중근님, 예, 민주기, 2주택자만 임대사업 가능한지요? 예, 요거는 아직까지는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국회 지금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만약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2주택자만 임대사업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충분히,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만약에 이제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이제 2주택자부터 되게 된다면 이제 아파트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글쎄요, 그건 저도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궁금하신 점 다음 주에 또 제가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퇴근해야지 되고 저도 퇴근을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잠자리 드실 시간은 안 되셨겠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세미나 때 뵈실 수 있는 분들은 세미나 때 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